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6살 된 박금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참으로 기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일들을 주변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슬픈 현실 말입니다. 제가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첫째 성훈이는 지금 46살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 성민이는 43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성준이는 39살로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아들을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싸서 팔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이들 학비를 벌었습니다. 손톱 밑에 까맣게 때가 끼고 손등이 거칠어져도 아이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첫째 며느리 미경이는 교사였고, 둘째 며느리 수진이는 간호사였습니다. 모두 반듯한 직업을 가진 좋은 며느리들이었습니다. 막내 성준이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착한 성격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9살 되던 해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발에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혈당 조절을 잘못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매일 혈당을 재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져서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세 아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니까 조금씩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첫째 성훈이는 바쁘다며 주말에 가끔 들르겠다고 했고, 둘째 성민이는 사업이 어렵다며 시간이 나면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성준이는 달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예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자기 원룸을 빼고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엄마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준이는 고집이 세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자기가 돌봐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저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를 위해 당뇨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함께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꼼꼼히 메모하고 약 먹는 시간까지 챙겨 주었습니다. 제가 인슐린 주사를 맞기 무서워하면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첫째 성훈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러서 안부를 묻고 가곤 했습니다. 그마저도 며느리 미경이가 시어머니 뵈러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야 겨우 오는 형편이었습니다. 둘째 성민이는 더했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치는 게 전부였습니다. 성준이가 저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형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성준이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때 와서 안부 인사만 하고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망막병증이 생겨서 시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발에 궤양이 생겨서 걷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성준이는 저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연애할 기회도 포기하며 오직 저만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준이가 응급실로 저를 데리고 가서 밤새 간병을 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말입니다. 성준이의 빠른 판단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다른 아들들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첫째 성훈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 다녔고, 둘째 성민이는 사업 핑계를 대며 얼굴도 잘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은 시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성준이는 제가 회복할 때까지 몇 달 동안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제가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함께 일어나서 부축해 주었고, 새벽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준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해하면 괜찮다고 엄마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성준이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수입이 끊겼는데 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자신의 적금도 모두 해지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성준이의 그런 희생에 대해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준이가 저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셋이어도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준이처럼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형들처럼 의무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식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준이의 희생으로 저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성준이는 그런 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계속 돌봐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사둔 작은 시골 땅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그 땅은 제가 정말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평범한 농지였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72살 되던 해봄 갑자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사둔 시골 땅을 팔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영업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제시한 가격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에 2천만 원에 샀던 땅이 15억 원에 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정말 15억 원이 맞았습니다. 그 땅이 있는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땅값이 급등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이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준이가 저를 돌봐주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땅을 팔아서 성준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준이에게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성준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 땅이 15억 원이 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여주자 성준이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준이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엄마, 이 돈으로 병원비도 걱정 없이 쓰시고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형들한테도 나눠주세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자기 혼자 독차지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잘 돌봐드리고 형들과도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준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첫째 성훈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며느리 미경이와 함께 말입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했던 사람이 갑자기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효심이 깊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땅 이야기가 자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땅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정말이냐고, 그 땅이 얼마나 오른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그냥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혼자서는 그런 큰 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 땅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둘째 성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찾아와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큰 결정을 혼자 하시면 안 된다고 자식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몇 년 동안 아파서 고생할 때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땅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매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씁쓸했습니다. 성준이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와서 어머니를 뵈러 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착한 마음씨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성훈이는 아예 부동산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땅을 감정받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성민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재산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문제도 있으니까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경이는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 혼자 그런 큰 재산을 관리하시기 어려우니까 자식들이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아파서 고생할 때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돈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첫째 성훈이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세 아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성준이가 저를 돌봐주느라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면서도 균등하게 나누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법적으로 상속은 균등하게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성민이도 형을 지지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아들만 편애하시면 안 된다고 세 아들 모두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준이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째 성훈이는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성민이는 어머니가 막내만 편애하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며느리들은 더했습니다. 미경이는 시어머니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했고 수진이는 시어머니가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존댓말도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법원에서 온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첫째 성훈이와 둘째 성민이가 저를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이 저를 법원에 고발했다는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면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성준이는 그런 저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면서 괜찮다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첫째 성훈이와 둘째 성민이는 변호사를 통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재산은 법적으로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미리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준이가 저와 함께 살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비를 절약하고 생활비를 절약하면서 자기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성준이가 저를 돌봐주느라 얼마나 희생했는지, 회사까지 그만두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희생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매도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준이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성준이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다른 아들들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성준이가 저를 응급실에 데리고 간 날의 일도,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도록 도와준 일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의 변호사들은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은 법률에 따라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효도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자식들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한국의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돌봐준 자식과 돌봐주지 않은 자식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가족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첫째 성훈이와 둘째 성민이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피했습니다. 그들의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때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성준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함께 따라와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도 성준이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성훈이와 둘째 성민이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제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제가 가진 모든 재산 목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소에 저를 돌봐주지 않으면서도 제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소송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성준이처럼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식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한 기업가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번뜩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성준이와 함께 재단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고 관련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성준이가 꼼꼼히 도와주어서 하나씩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필요했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재단의 운영을 책임질 이사진도 구성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해 보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단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저처럼 홀로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여성들을 돕고 부모를 모시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싶었습니다. 성준이는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그런 큰 결정을 혼자서 내리시면 안 된다고 형들과도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를 하면서 저는 조용히 전문가들과 상의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저가 맡고 상임이사는 성준이가 맡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도 이사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재단 설립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성훈이와 둘째 성민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변호사를 통해서 재단 설립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치매에 걸린 적이 없었고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기 위해서 전문의 진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저는 당당히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치매는 물론이고 다른 정신적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래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첫째와 둘째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성준이가 저를 조종해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준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당당히 증언했습니다. 재단 설립은 순전히 제 의지로 결정한 것이라고 성준이는 오히려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준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런 성준이가 어떻게 저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첫째 성훈이와 둘째 성민이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저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성준이와 함께 살면서 다른 아들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와 둘째가 저를 만나러 와도 성준이가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제가 아파서 고생할 때 첫째와 둘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성준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저를 돌봐준 것, 응급실에 데리고 간 것, 매일 약을 챙겨준 것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첫째와 둘째는 무엇을 했는지도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 제가 위험한 상황에 있었을 때도 무관심했던 것, 땅값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관심을 보인 것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성훈이가 법정에서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바빠서 어머니를 자주 뵙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준이는 결혼도 안 했고 할 일도 없어서 어머니를 돌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준이가 저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인생을 희생한 것을 할 일이 없어서라고 표현하다니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성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준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비를 절약하고 생활비를 아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준이가 저를 위해서 자신의 적금까지 해지했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며느리들도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미경이는 시어머니가 막내 아들만 편애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시어머니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 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준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형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돌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본 아들과 돌보지 않은 아들들 사이의 유산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댓글을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준이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돌본 자식이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여론을 보면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재단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저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재단 설립의 목적도 공익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사랑나눔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 즉 15억 원 상당의 땅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성준이를 상임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재산이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쓰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준이도 기뻐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성훈이와 둘째 성민이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재단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재단을 통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몇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성훈이와 둘째 성민이가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봐드리지 않으면서 재산만 탐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들도 함께 와서 시어머니께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들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욕심쟁이 자식들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특히 첫째 성훈이는 회사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성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를 괴롭힌 아빠를 둔 아이들이라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가 낳은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단에 기부한 재산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처리가 끝났고 재단 사업도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다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준이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성준이를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성준이는 그런 형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제 다시 형제가 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첫째와 둘째도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며느리들도 예전보다 훨씬 친절해졌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를 자주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이 진정으로 효도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저를 걱정해서 찾아옵니다. 제가 아프면 함께 병원에 가고 제가 외로우면 함께 시간을 보내줍니다. 재단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홀어머니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이는 상임이사로서 재단 운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준이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성준이가 재단에서 일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같은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성준이가 그동안 저를 돌봐주느라 포기했던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며느리도 저를 진심으로 대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저는 77살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마음도 평안합니다. 세 아들 모두 효도를 하고 있고 재단을 통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큰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기부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식들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 더욱 뿌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준이가 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진정한 효자가 보상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과 효도는 반드시 보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